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욕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은 가난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자산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스마트폰 속 증권 계좌, 그리고 치솟는 물가와 제자리 걸음인 월급 사이에서 우리는 늘 불안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 기회다,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하는 차트 앞에서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더 큰 수익을 쫓아 위험천만한 투기판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끝은 대부분 자산의 소멸로 이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S&P 500 ETF를 얼마나 사라는 식의 뻔한 투자 조언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 세계의 자본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S&P 500이 단순한 주식 종목이 아니라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존 벙커인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계 경제가 얼마나 살얼음판 위에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경제 충격이 닥쳐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자산이 어떻게 잿더미로 변하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끊임없는 상승의 기록인 동시에 수많은 개인의 부를 앗아간 처참한 폭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은 기묘한 침묵에 쌓여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주의 혁신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황금기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사람들은 다시금 탐욕의 눈빛을 보냅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세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한 채권 시장,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난 각국의 부채, 그리고 실물 경제를 짓누르는 고금리의 여파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의 시대가 완전히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많은 이들이 리스크 없는 투자를 꿈꿉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길은 리스크가 터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97년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인플레이션 쇼크까지. 위기는 늘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그 징후는 언제나 데이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S&P 500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투자의 대상을 넘어 다가올 거대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 당신의 삶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조끼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냉혹한 자본의 논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위기는 언제나 가장 화려한 파티의 절정에서 아무도 음악이 멈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차가운 민낯을 드러냅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장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합니다. 주식시장의 지표들은 연일 붉은색 상승 화살표를 그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경제의 경고등은 이미 붉은색을 넘어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색 콧불소라고 부릅니다. 개개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안일함 때문에 애써 무시하는 거대한 위험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징후는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돈을 길게 빌려주는 10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짧게 빌려주는 2년 만기 채권보다 높아야 합니다. 리스크를 오래 감당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상식이 뒤집혀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역사상 유례 없이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당장의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미래이익, 경제 전망을 지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과거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어김없이 이 지표는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실물 경제의 바닥에서도 균열은 감지됩니다. 화려한 테크 기업들의 실적 잔치 뒤편에는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중소기업들의 비명 소리가 묻혀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부실로 이어질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한국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가계부채는 임계점을 넘었고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 즉 유동성 위기의 전조입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신용부도 스왑, the CDS 프리미엄의 움직임입니다.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날 위험을 사고파는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일부 국가와 한계 기업들의 수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거대 자본들은 이미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번엔 다르다는 환상에 젖어 위험 자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위기의 징후들은 이제 속삭임을 멈추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귀를 막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 충격은 결코 선형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이 순식간에 거대한 붕괴로 이어지듯 금융시장의 붕괴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 작동 원리의 핵심에는 레버리지의 역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황기에 빚을 내어 쌓아 올린 자산 가격이 꺾이는 순간 금융 시스템은 가차없는 회수 모드로 돌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디레버리징 디레버레이징이라 부릅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은 담보 부족분을 채우라고 요구하는 마진콜을 발동하고 투자자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량 자산까지 내다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투움의 Fire Sale의 악순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모든 자산은 일시적으로 동반 폭락합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할 것 없이 상관계수가 일에 수렴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제까지 믿었던 우량주가 반토막이 나고 안전하다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아비규환 속에서 시장의 유동성은 블랙홀처럼 사라집니다. 현금이 왕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신용 시스템이 마비되면 기업들은 흑자도산을 걱정해야 하고 개인들은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립니다. 돈맥 경화가 발생하면 실물 경제는 산소 호흡기를 떼인 환자처럼 급격히 위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본의 회귀 본능입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렸을 때 거대 자본은 과연 어디로 도망칠까요? 신흥국의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온 돈은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며 시스템이 견고한 곳으로 몰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종착지는 위기의 진원지일지라도 다시금 미국이 됩니다. 달러 가치가 치솟고 전 세계의 부가 미국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S&P 500이 단순한 주가지수가 아니라 위기 시 작동하는 전 세계 자본의 최후의 방어선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충격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그저 재앙일 뿐이지만 이를 이해하는 자에게 위기는 부의 거대한 이전이 일어나는 생애 다시 없을 기회로 탈바꿈합니다. 시야를 돌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자국 통화와 국내 자산에만 의존했던 이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결말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고 믿지만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인 국가 경제의 안정성이 무너졌을 때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한때 석유 부국으로 불리며 남미의 호랑이라 칭송받던 그곳에서 지금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모은 연금과
예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에 지폐를 싣고 가야 하는 현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경제 참사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의 사례 역시 우리에게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외채 위기로 인해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자국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자산 가치는 달러 기준으로 처참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이 혼란 속에서도 유유히 자신의 부를 지키고 심지어 더 큰 부를 축적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무너져가는 자국 화폐가 아닌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와 그 달러로 표시된 가장 우량한 자산인 미국 주식에 배분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망해도 세계 1등 기업들의 가치는 보존된다는 단순한 진리가 그들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종합주가지수는 곤두박질 쳤고 원달러 환율은 2,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원화로 된 예금과 부동산을 들고 있던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었지만 당시 해외 펀드나 달러 자산을 보유했던 극소수의 투자자들에게 그해 겨울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차익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구매력을 갖게 되었고 폭락한 국내 우량 자산들을 헐값에 쓸어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의 국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S&P 500 ETF를 매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률을 좇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산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 세계 자본이 가장 신뢰하는 시스템인 미국으로 옮겨놓는 경제적 망명이자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냉정하게 말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고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있어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충격을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규모 개방 경제의 비애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현금 인출기 ATM처럼 사용합니다. 가장 팔기 쉽고 유동성이 좋은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부터 매도하여 달러를 챙겨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는 급락하고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되는 이중 타격, 더블 와미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원화로 표시된 국내 부동산과 예금에 묶여 있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폭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달러로 환산한 여러분의 실제 자산 가치는 앉은 자리에서 25%가 증발한 것입니다. 국제적인 구매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수입 물가는 치솟고 우리가 누리던 생활 수준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가난해짐의 실체입니다. 국내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마치 태풍이 오는데 닻을 내리지 않은 작은 조각배에 전 재산을 싣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뇌관은 바로 부동산과 가계 부채입니다. 한국 가계의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환율이 폭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영끌로 버티고 있는 수많은 차주들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터지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은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유동성이 넘칠 때만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유동성이 마르는 시기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 위기 시나리오에서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는 방법은 명확해집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달러 자산, 그리고 국내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우량주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S&P 500 ETF를 매수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비관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대한민국 리스크를 hedge하고 원화라는 단일 통화에 갇힌 내 부의 그릇을 세계로 확장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환율이 오르면서 생기는 환차익이 주가 하락분을 상쇄해주거나 오히려 수익을 안겨주는 마법, 이것이 바로 위기에 강한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 시장에는 언제나 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완전한 붕괴를 용납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의 쓰라린 교훈을 통해 현대의 중앙은행은 위기가 발생하면 주저없이 최종 대부자로서의 권능을 휘두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아하게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라고 부르지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돈 찍어내기입니다. 시스템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유동성을 시장에 강제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S&P 500이라는 거함에서 절대 내리면 안 되는, 그리고 공포 구간에서 오히려 더 사들여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췄을 때를 복기해 봅시다. S&P 500 지수는 한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공포가 지배했지만 미 연준 페드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고 선언하자마자 시장은 기적처럼 반전했습니다. 주가는 실물 경제의 회복 속도와는 무관하게 V자로 급반등했고, 심지어 전고점을 뚫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순식간에 좋아져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 풀린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인 기업의 지분 가치가 부표처럼 떠오른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이 유동성 파티에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직 현금만 쥐고 있던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의 구매력은 보이지 않는 세금인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용히 약탈당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은 S&P 500을 구성하는 우량 기업들이 연쇄 부도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들은 미국 경제의 심장이자 수천만 미국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 4조 1케이파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주식시장의 붕괴는 곧 정권의 실패로 간주됩니다. 즉,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시스템 전체가 S&P 500의 하락을 방어하고 결국은 우상향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장 용어로 연준 풋, Fed put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거대한 경제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터졌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베팅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돈은 다시 풀리고 자산은 전고점을 넘어섭니다. S&P 500 ETF를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불패의 시스템 복원력에 편승하는 가장 안전한 승차권입니다. 이제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사야 하는가? 정답은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가장 확실한 전략은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오만함을 버리고 기계적인 적립식 매수 DCA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폭락장을 기다리며 현금을 움켜쥐고 있지만 막상 진짜 공포가 닥치면 손이 떨려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마치 세금을 내듯이 강제적으로 S&P 500 ETF로 교환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자산 가치가 늘어서 좋고
주가가 내리면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지분을 모을 수 있어서 좋다는 역발상. 이것이 긴 하락장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멘탈 관리법입니다. 이만큼 사두세요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50% 이상 은퇴가 많이 남은 2030 세대라면 70% 이상을 S&P 500과 같은 미국 시장 지수 추종 상품에 배정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태된 기업은 알아서 퇴출시키며 새로운 승자를 편입시키는 자본주의의 자동 정화 시스템을 사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를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은 그저 1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주로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과실을 공유받으면 됩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라면 환율 변동에 노출된 환노출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평상시에는 기업의 성장이 수익을 주고 경제 위기 시에는 원달러 환율 급등이 자산 가치를 방어해주는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화려한 수익률을 쫓아 테마주나 코인으로 달려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S&P 500 투자는 지루합니다. 하지만 이 지루함이야말로 복리의 마법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눈덩이를 굴리듯 초기에는 그 크기가 미미해 보일지라도 10년, 20년의 시간이 쌓이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부의 산이 됩니다. 당장의 소비를 줄여 모은 10만 원이 3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100만 원, 1000만 원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불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장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부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대한 경제의 파도와 그 속에서 개인이 생존하는 법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미국 주식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며 고개를 돌릴 것이고 또 누군가는 환율이 너무 높다며 망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의 역사를 펼쳐보면 너무 비싼 시점은 있었어도 사지 말아야 할 시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S&P 500 지수의 지난 100년 차트는 우상향하는 거대한 대각선 하나로 요약됩니다. 그 선 위에는 대공황도, 세계대전도, 오일 쇼크도, 닷컴 버블도 있었습니다. 인류가 진보를 멈추지 않고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한 일시적인 굴곡은 있을지언정 이 차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망설이는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의 혁신 기업들은 잠들지 않고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삶을 혁신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저 그들의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만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를 창출하는 가장 거대한 시스템과 한 배를 타는 것입니다. S&P 500 ETF를 산다는 것은 나의 소중한 땀과 시간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의 생산수단과 맞바꾸는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공포를 이기는 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와 역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투자 여정에 명확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증권 계좌를 열고 단 1주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훗날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라는 고지로 이끄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한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다가올 미래, 여러분의 계좌가 붉은색 상승 곡선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학 똑똑이었습니다.